70번. 자, 건축법령상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자, 우리 건축법상 1조건 확보.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 어디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죠.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받습니다. 어떤 건축물이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받습니다. 잠시 뒤에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받는 것은 뭐죠? 공동주택.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면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받게 됩니다. 단, 공동주택도 어디에도 제외되죠? 그렇죠.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건 확보 대상에서 제외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된 건축물은 자,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받습니다. 이렇게 제한받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겠죠? 네, 태양이 있고 이렇게 태양이 비추게 되잖아요. 밑에는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자, 그러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기다 건축을 해버리면은 건축물의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북쪽도 이제 일조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정남입니까? 정북입니까? 정북 방향. 이 정북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정남 방향의 대지 경계선 건축물 기준으로 정북이죠. 정북 방향의 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이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 사이를 띄워서 건축하는 거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 9m 이하이면은 얼마를 띄워야 되죠? 1.5m 이상.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 건축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일조건 확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m 초과하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면은 이 건축물 높이의 얼마죠? 2분의 1.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가 10m면은 9m 초과잖아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5m 이상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로부터 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조건이 확보되는 원리예요. 근데 이렇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모든 건축물이 건축을 제한받는 게 원칙인데 이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경관지구가 지정됐거나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됐거나 자 이렇게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경관지구, 특별 건축구역 등이 지정되고 너비 몇 미터? 20m 이상. 너비 20m 이상. 너비 20m 이상 도로에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여기 도로 너비가 20m 이상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원의 건축을 건축할 때는 일조건 확보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에서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건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봐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면은 일조건 확보 대상에 제외시켜줘요. 그 다음에 높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몇 미터? 8m 이하. 예우드라 그랬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조건 확보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이것들을 다 지문서에 넣어놨어. 그래서 문제 한번 봐요. 70번.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내려오십시오. 자, 건축물의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틀렸죠? 건축물의 정남이 아니고 뭐죠?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면은 일조각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2층 외곽수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은 일조건축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죠. 건축협정구역 동그라미 되겠네요.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일조건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국도교육급상 지구단위 교육구역 동그라미, 지구단위 교육구역 또 하나가 뭐죠? 경관지구. 지구단위 교육구역이나 경관지구 안의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일조건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별가로구역 동그라미, 특별가로구역 안에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조건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그 다음에 71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자, 시장, 군수처로부터 같은 시설군에서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해야 되죠. 네. 같은 시설군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2번 예외가 있죠. 위 1번의 경우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줄것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상원의 용도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그 같은 시설군이지만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상원의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용도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거예요. 특례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원칙, 그 원칙에 대한 특례가 2번이에요. 다음 3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 동그라미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정답이 3번입니다. 우리 복수 용도 허용한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학원 건물이 우리 지금 2층은 6층은 교육연구시설이지만 밑에 보면은 요양병원 있죠? 의료시설도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건축법상 한 개의 용도입니까? 층마다 용도가 다르니까 복수 용도 허용입니까? 이렇게 복수 용도로 건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건축 신고할 수도 있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기재상 변경 신청 모두 허용이 됩니다. 복수 용도는 허용된다 기억하시면 되죠. 3번이 답이에요. 4번. 용도 변경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 사용 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 승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누가 설계한다고 그랬죠?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4번, 5번 다 비교해서 외우십시오.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용도 변경 설계는 누가 설계하죠?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72번. 주택급상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종류 구분하는 거 알죠? 네? 주차장, 관리사무소, 그리고 리얼번에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이 세 개가 뭐죠? 부대시설. 나머지 유치원, 그리고 제일 밑에 주민운동시설이나 경로당은 뭐죠? 복리시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대시설의 종류하고 복리시설 그리고 간선시설 종류는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간선시설에 무엇이 있죠? 주택법상 간선시설 적으세요. 간선시설의 종류 도로 적으세요. 상하수도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그리고 우체통 기억납니까? 우체통 들어본 적 있죠? 네, 간선시설입니다. 주택법상 간선시설에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웬만하면 다 구분하시거든요. 네, 간선시설은 좀 별도로 외워둡니다. 물어볼게요. 나왔으니까. 간선시설 중에서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의 주택법상 설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죠? 지방자치단체. 하셨구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 의무가 있고요.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의 공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은 국가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73번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연간 30세대 이상 도시생활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연간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을 하려면은 20% 20세대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에요.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죠? 30세대 이상. 연간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20% 20세 이상,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 이상 등록 대상 그렇게 되는 거죠. 2번. 위 1번의 경우에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하는 주택조합도 또한 같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 대상입니까?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잠깐만요. 주택법상 사업주체 가운데서 공동사업주체는 3개잖아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3개. 1번 누구죠?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상 등록사업주로 등록한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땅 가지고 있으면 등록사업주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죠. 리모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등록사업소를 등록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상이죠, 임의상. 그때 우리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하면 공동사업주체로 불러. 그때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할 때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이제 연간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20세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하더라도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면 등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고용자가 있잖아. 고용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그 소속 건설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 됩니다.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그때 우리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와 함께하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모두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때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 정답이 2번이에요. 73번에 3번.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죠.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있을 거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절대 말소. 또 하나가 있죠. 등록증 대여. 등록증을 대여했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2번, 5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하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74번.
주택법상 다음 규정 중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것,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겁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 거등과 그리고 15%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뭐죠? 지역조합과 직장,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나 소유권 확보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다음 2번.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은 이게 우선 공급할 수 있죠. 이건 뭐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그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보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리모 조합은 해당돼 안 돼? 안 되잖아. 건설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번 규정도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조합을 모집하는 것도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죠?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그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직장주택조합만 조합을 모집하지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별도의 조합은 모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 면적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지당 구수자에게 조합을 모집은 신고합니다. 신고 동그라미. 근데 신고가 뭐죠? 조합은 모집 신고잖아.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모집방법 동그라미 하죠. 공개모집방법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헷갈리면 안 돼.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건설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면적 얼마죠?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3번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거잖아.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가 아니고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를 필요하는 거야. 그래서 1번, 4번을 혼동해서 자꾸 인터넷 질문 많더라고. 그래서 1번, 4번 꼭 구분해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조합원 모집 신고하러 갈 때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알겠죠?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4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과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잡혀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까지 줄 거예요. 그 창립총회 회의록부터 사업계획서 등까지 줄 거예요. 이것은 모든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공통서류입니다. 모든 조합이 그 인가 신청지 제출해야 될 공통서류입니다. 공통서류. 그러니까 모든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 공통적으로 첨부해야 될 서류니까 리모 조합에도 이 법 규정은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5번 조합은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공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시대에서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은 20명 이상이 한다. 이것도 조합을 모집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에만 적용되는 법 규정이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75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이제 같은 모집 중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죠? 6개월 이상. 2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니까 이때 세대는 유주택 세대입니까? 무주택 세대입니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지역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 한정하여 주거적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 이때 세대는 유주택 세대잖아. 그때 유주택은 주거적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조합이 될 수 있죠. 정답이 3번이에요. 4번 본인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하십시오. 본인 동그라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동그라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그런 뜻이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5번, 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에는 시당 군수장이 인정하면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정답이 몇 번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76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당 군수 등은 줄 거죠. 시당 수등은 줄 거예요. 손 떼시고. 합격 승인 신청이 있으면 더 20일 이내에 줄 거예요.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니까 주택법상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의 주체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의 주체가 돼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될 자는 시장 구청장이 원칙인데 2번 사업주체가 국가,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2번이 답이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틀렸고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누구죠? 해당 기관의 장입니다. 해당 기관의 장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돼요.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설치 운영해야 됩니까? 시장 군수구청이 설치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중요해요. 3번. 지당 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율을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분양가 공시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시당 군수구청장이 민간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됩니다. 77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 한국토지특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틀렸죠? 정답 3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효력이 상실되지 않죠. 4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 양도나 중도 해약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78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리모델링을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여러분 조합 동그라미.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 절차는 뭐죠? 허가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장 군수청으로부터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원칙이죠. 그리고 위 1번의 경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결의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전체 구분 수익을 근에 얼마죠?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수익을 근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서에 대한 동의 요건은 어떻게 외웠죠? 3분의 2 가반수 3분의 2 연습 많이 했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결의서에 대한 동의요건 3분의 2, 과반원 수 3분의 2 이렇게 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어. 설립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를 받잖아요. 그때 허가 신청할 때 결의서에 대한 동의요건입니다. 그때는 동을 리모델링하면 동 구분 소유의 을건의 각 75% 이상,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동별 구분 소유의 을건의 50%, 전체 구분 소유의 을건의 75% 이상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75, 50, 75. 78번에 3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장 군수장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서면으로 동의 철회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출거되죠.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장 군수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필패두죠. 4번.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시장 군수자에게 안전진단 요청을 하여 하고 틀렸죠? 여러분, 그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요청 대상은 정축, 대수선이 아니고 정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자에게 안전진단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된 경우 정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거죠. 79번 농지의 타용도 일지 사용 허가 신고 기간으로 기억니은 지가 순서를 옳은 것을 이따 암기하십시오. 암기 기억번에 두 번째 주제 줄 거죠. 농수산물 기억번에 줄 거죠. 기억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간이 농수축산물 시설이나 또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일지 사용 허가 발생 기간은 몇 년이었죠? 7년. 간이 농수축산물 시설이나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 설치할 목적으로 일지 사용 허가 발생 기간은 7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대 시설 등 설치를 목적으로 일지 사용 허가 발생 기간은 주 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지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기타 토석이나 강물 채굴을 목적으로 할 때는 5년. 그리고 농지 타용도 일지 사용 신고의 대상으로서 썰매장 출구, 동그라미하고 지역 축지량 동그라미. 썰매장하고 지역 축지량은 일지 사용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고. 그때 신고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워둡니다.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일지 사용 허가 기간은 7년.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 설치는 주 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리고 토석과 강물 채굴은 5년, 썰매장 지역 축지량은 일지 사용 기간이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암기해둘 것. 80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 지정의 원칙이에요. 네, 고개를 잠깐만 들어줍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죠. 이게 뭐죠? 저수지. 이게 마을이 있죠. 이거 전부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가 됩니다. 다 농지예요.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다 농지예요. 자,
여기 우리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잖아. 그죠?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가 집단화된 곳. 여기는 무엇이 된다고 그랬죠? 농업 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 이제 마을로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 이렇게. 자, 이제 농촌마을에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뚝방길 아래쪽에 농지가 있는 들판은 농업진흥구역이 돼요. 농업진흥구역이고, 이 농업진흥구역에 용송학구로서 이 저수지가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마을이 있잖아. 이쪽에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송학구나 농업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이곳이 이름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이거 전부를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 농업진흥지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적은 어떻게 세분합니까? 국토 구성 용도적인 도시적은 주, 상, 공, 녹이 있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가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거야. 그럼 농업진흥지역 안에 봐요. 이 다 농업진흥지역인데,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는 농지죠. 농업에 이용해야 될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들판이잖아. 농업진흥구역을 불러. 그 농업진흥구역 용성확보, 농업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곳, 뚝방길이 있고 마을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뒤에 산이 있는 곳이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야. 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무엇으로 부릅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두 가지 구역이 있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그림으로 딱 구분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이 농업진흥지역의 땅을 샀을 때 어느 쪽이 개발이 쉬워요? 농업진흥구역이 개발이 허가받기 쉬울까? 농업보호구역일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농업보호구역이 개발은 근처이잖아. 농업보호구역이 좋은 땅이에요. 개발 가치를 따지면 진짜 싸게 농사만 지으려면 이쪽에 사야 되고 집 지으려면 이쪽에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하여 뭐라고 하죠? 농업진흥지역. 이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80분의 2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맞습니까? 농업진흥구역은 마을이 있는 곳입니까? 저수지가 있습니까? 논밭이 있는 곳입니까? 논밭이 있는 곳, 들판이야. 그죠? 농업보호구역은 마을과 뒷산, 저수지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야. 3번. 특별시광역시 녹지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죠? 녹관농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데 단 녹지지역 중 어디 지역이 됩니까?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가 되는 거야. 특별시 제외. 그러면은 광역시 녹지지역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특별시만 지정대상은 제외되는 거야. 특별시 녹지지역만 지정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고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대전광역시는 주변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될 수 있구나라고 항상 알 수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수요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나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는 저수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수질보전, 기타 농업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설명 듣고 나니까 훨씬 이렇게 편해졌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합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죠. 끝까지 믿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한 2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하고요. 빠지는 부분 없이, 네, 이렇게 속속들이 마무리 잘 하셔서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여러분 모두가 네, 합격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그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도 힘들고 일주일도 힘든데 1년 내내 이렇게 견디면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하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꼭 합격하시고 네, 좋은 소식들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